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58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은 휴장입니다. 저는 아침에 주로 이제 미국장 마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죠. 근데 오늘 밤 미국 휴장이면 제가 내일 아침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하루 영상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영상 한 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아시아장이나 뭐 유럽장 이야기보다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사실 뭐 내용 뻔하거든요. 오늘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고 특별한 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유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주말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가 앞으로 좀 계속 오를 것 같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뭐 난방 수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름을 좀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앞으로 연말이 될수록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겨울까지 해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게 뭐 어떤 제가 뭐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 제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한 걸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갖고 뭐 혹시 냉방이나 발전용 이런 것도 수요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보고 이제 좀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오늘 이 데이터 찾아본 이 유가의 소비나 그죠, 이 그 원유 소비나 이런 거에 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 데이터 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먼저 일단 투자자의 태도로서 좀, 투자자의 태도에 관련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의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오늘 사실 그 어떤 분의 질문 내용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듯이 굉장히 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이게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기름값은 당연히 겨울에 오른다. 왜냐? 아니 우리 추우니까 기름 떼야 되지 않냐? 난방하려면 당연히 기름 쓰지 않냐? 그러니까 기름값 오른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찾아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식에 조금 좀 의문을 제기를 해 주신 거죠. 그분이 그게 맞냐? 뭐 약간 뭐 물론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요게 투자자의 어떤 태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래요. 제가 평생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좀 어이없게 깨지는 일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밑밥을 좀 길게 깔았는데, 제가 봤던 데이터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중구난방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제가 찾아낸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을 좀 말씀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선 자, 뭐 이런 것부터 좀 먼저 볼까요? 이 전 세계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도 하고 뭐 석유도 떼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쓰고 하여튼 해서 뭐 전 지구상에 만들어낸 에너지들, 그게 어디에 쓰이냐라는 거를 일단 먼저 살펴봤어요. 히팅 앤 쿨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야, 지구상에 정말 많은 에너지가 냉난방에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냉난방에 사용하는 게 에너지 사용이 그 절반 정도, 그죠? 지구상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의 절반 정도가 냉난방에 사용된다라는 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가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운송이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비행기, 연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는 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 뭐 그런 건데, 솔직히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요런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뭐 쓰는 뭐 산업용 전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본다거나, 뭐 집에서 뭐 에어프라이어 뭐 하고, 뭐 혹은 뭐 집에서 뭐 다리미를 쓴다거나 이런 컴퓨터를 돌린다거나 뭐 그런 데 쓰는 전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약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지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난방 냉방을 좀 덜 하면은 지구가 확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데이터가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그림 쪼가리밖에 못 찾아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소스가 OECD하고 IEA래요. 그러니까 뭐 좀 믿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팅 앤 쿨링이, 이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요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 냉난방으로도 사용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뭐냐 2009년 요거 데이터 보면 되겠죠. 이게 사실 그 어디 데이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뭐 US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쩌고 저쩌고 써있으니까 아마 미국 통계일 텐데 미국의 일반적인 가게는 어떻게 되냐? 냉난방에 그죠? 그 냉난방에 쓰는 게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히팅입니다. 파란색이 히팅이니까 난방. 그리고 여기 갈색이 에어컨디셔닝이니까 이게 냉방이겠죠. 그리고 초록색이 워터 히팅이니까 이게 이제 샤워할 때 우리가 따뜻한 물 쓰는 거 요게 될 겁니다. 사실상 여기 41하고 17 요거 두 개 더하면 50% 넘죠.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에너지의 한 절반 이상은 난방 수요입니다. 난방. 냉방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예. 보시면 냉방 수요는 집에서 쓰는 에너지의 6.2%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냉방은 세 발의 피다. 다만 이제 냉방 같은 경우는 그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좀 짧고 굵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냉방 수요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점에 확 쏠리는 좀 그런 특징이 있긴 하겠죠. 하여튼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았어요. 냉난방에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난방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냉방은 솔직히 얼마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제한적인 거예요. 이건 가게, 이건 집, 개개인의 집만 해당하는 거니까요. 일단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요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름 혹은 천연가스, 뭐 석탄, 뭐 신재생 에너지, 핵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종의 뭐 어떤 계절성을 좀 나타낸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한 게요. 이 보시면 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와 이 석탄 같은 경우 좀 어떤 명확한 계절성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데이터를 잘 보시면 여기 2007이라고 써 있는 이런 여기 점 찍혀 있는데 보통 삐죽삐죽 솟아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1월인 거예요. 1월.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한겨울이죠. 미국 기준이니까 미국의 겨울입니다. 1월 달이면. 1월 달마다 보면 가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치솟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탄 같은 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치솟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이 치솟습니다. 가스와 석탄이요. 눈에 띄게 치솟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천연가스의 많은 부분이 난방 수요로 가는구나. 난방을 하는데 천연가스에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석탄도 좀 일부 쓰지만 석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난방을 하는 데는 가스와 석탄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 기름 같은 경우도 난방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 기름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성을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제가 일요일날 주장을 했던 그거는 일단 좀 약간 근거가 좀 없어졌죠. 냉난방 겨울철 난방 수요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약간 좀 잘 안 맞는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죠.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어요. 참고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철에도 많이 땡겨 쓰더라. 여름철 냉방 수요 있죠. 여름철 냉방. 여기 보시면 일렉트릭 파워라 되어 있어서 서머 피킹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대부분 전기로 여름에 에어컨 틀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대부분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여름철 냉방 에어컨 수요라고 보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내추럴 가스라 되어 있죠. 천연가스가 여름철 피크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쓰는 에너지 양은 겨울철에 비하면 3발의 피다라는 거. 근데 그 여름철에 쓰는 그 에너지 수요조차도 많은 부분이 어떤 천연가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어떤 냉난방에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게 됐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죠? 예, 기름은 냉난방에 잘 쓰이지 않는다. 냉난방이 보시다시피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많은 부분은 주로 사람들이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기름값 같은 경우, 그러면 기름은 우리가 어디다 쓰냐라는 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름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요 자료를 좀 볼 건데, 물론 이게 이제 2012년 자료고 뭐 이런 거라 갖고 조금씩 틀릴 수 있고, 나라마다 좀씩 차이가 있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노란색이 보시면 트랜스포트예요. 그러니까 운송, 그죠? 글로벌 크루드 오일 컨섬션이니까 그 세계 원유 소비가 63%가 운송 수단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은 대부분 운송 수단을 움직이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선박, 뭐 비행기 이런 거를 움직이는데 기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대부분 운송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데이터가 그래 설명이 되죠. 기름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잘 보이지 않고 꾸준히 그래도 가네, 꾸준히 수요가 있네, 꾸준히 소비가 되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기름은 우리가 운송수단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비교적 일정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렇더라고요. 뭐 그 외에 뭐 기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뭐 11%, 논 에너지 유스니까 뭐 예를 들면 화학 제품 만드는 거나 뭐 아니면 식품이나 뭐 샴푸나 화학 뭐 이런데 만드는데 뭐 일부 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기타 산업용으로 8.5%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점들을 확인을 했어요. 뭐 다른 데이터를 봐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기름의 많은 부분 소비는 운송수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기름값이 그래서 어떤 계절성을 띠느냐라는 거를 좀 이제 결론을 낸 건데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값을 30년 평균을 내봤대요. 기름값 30년 평균을 내봤더니 2월 달에 보통 최저치를 찍고요. 기름값이.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최고치를 찍는다라는 게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기름값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써놨는데, 요렇게 써놨더라고요.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10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오일 가격은 8월달 정도 많이 오른다. 왜냐면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여행 가고 그러는 철이 있나 봐요. 사실 날씨 더워지면 여행 가기 좋으니까 운전 많이 한단 말이죠. 운전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때를 뭐 서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기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쯤에 기름값이 피크를 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죠. 기름은 우리가 오일 같은 경우는 냉난방 수요와는 큰 상관이 없구나. 천연가스는 냉난방에 많이 쓰이는구나. 기름값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 사람들이 얼마나 운전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이 수요와 가격이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일요일 날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갈수록 이제 계속 오르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지난 30년 평균을 보기만 해도 일단은 뭐 9월, 10월까지는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운전해서 여행 가는 시즌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30년간의 움직임을 보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115달러를 돌파한 척한 이런 기술적 흐름을 보거나 일단 기름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최소한 그죠? 뭐 8, 9월 정도까지는 가봐야 된다. 8, 9월 정도까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일단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짝 추측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던 거야. 기름값은 겨울 되면 오르지라는 게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공부가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에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정말 드라이빙 시즌이라 가지고 정말 운전을 많이 하면서 여행 많이 가고 그럴 거냐? 근데 사실 그거는 또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서유럽의 오일 소비 자료인데 가만 보시면은 이 분명히 기름값이 오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요. 예를 들면 뭐 통상적으로 기름값이 한 뭐 8, 90달러 정도 넘어가면은 8, 90달러 넘어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긴 했다는 거. 8, 90달러 정도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원유 수요를 기름 소비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 산술적으로 80달러 이번에 지금 넘어가고 115달러니까 이 기름값이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줄이겠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돈의 가치 이런 게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당시 70년대, 80년대에 80불하고 그리고 최근 2009년, 2008년에 80불하고 지금 2021년, 22년에 80불은 의미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 뭐 1970년대만큼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의 기름값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건 좀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튼 기름값이 부담스러우면 소비자들은 조금 덜 돌아다니면서 좀 여행 좀 덜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고 미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여행 좀 많이 다니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처럼 정말 활발하게 막 드라이빙 시즌을 안 즐길진 몰라도 그렇게 즐길 수 없을진 몰라도 그래도 조금 즐기긴 하겠죠. 어쨌든 기름값은 이래저래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래저래 인플레가 잡히기 어려울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찾아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그죠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하여튼 그 질문해주신 그분께 많이 좀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여튼 요거 데이터 찾아본다고 저도 오래간만에 좀 재밌었네요. 좀 잡설이 좀 길었죠.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자면요. 오늘 뭐 신나게 올랐죠. 그래 할 말 없습니다. 신나게 올랐고 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잘 유지하면서 장 막판까지 잘 오르대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 이런 거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조금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살짝씩 좀 변동성이 좀 터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풋옵션 친구들이 좀 많이 죽고 있어요. 풋옵션 친구들이 보시면 4, 50% 가까이 죽고 있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조금 좀 단기간에 조금 좀 과하게 죽는 측면이 없진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그거 아시죠? 어떤 투매가 나와야 오버슈팅도 나오고 뭐 투매가 나와야 어떤 하락이 끝나고 오버슈팅이 나와야 상승이 끝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개념을 언제나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변동성의 확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세의 끝자락에서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엄청 대단한 변동성이니까 바로 내일 꺾인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슬슬슬 코스피가 좀 상승 쪽으로 위쪽으로 조금 좀 과하게 조금 과하다 싶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가고 싶더라도 조금 얘가 이제 좀 건전하게 가고 싶으면 일정 기간 좀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씩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씩 소화해 가면서 갈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비교적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락 추세인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변동성을 터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여전히 좀 반등에 불과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뢰도가 낮다라고 해서 여기다 대고 숏배팅을 당장 해서는 안 된다고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일단 반등이 멈추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멈추진 않았으니까요. 코스피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7,000원 돌파 안착했으니까 더 갈 수 있나 보다. 얘가 또 더 오를 생각이 있나 보다.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르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봐야 될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다음번 고점 자리가 되겠죠. 지금 예를 들면 한 68,300원, 68,200원 정도 자리에서 어떤 저항을 지금까지 의식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 비슷한 높이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잘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죠. 넘어서면 더 오를 수 있다. 넘어서면 이 자리 이번에 넘어서면 제법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놨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튼튼한 지지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여기 어딘가 대략적으로 뭐 68,2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뭐 범위가 좀 넓긴 넓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딱 얼마가 저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예요. 이 정도 범위에 뭔가 이제 구름이 직대 껴 있는 거예요. 이 범위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거 잘 넘어서면 위쪽으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그거 위주로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뭐 355자리 뭐 그 외에 뭐 358자리 하여튼 저항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 그런 저항들 자리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260인가 뭐 1250인가 자리, 그 정도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역시나 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코스피만큼 시원하게 오르진 못했고 좀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 코스닥이 더 좋긴 했어요. 1.4% 오르고 코스피 선물은 1.1%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훨씬 약하고 코스닥이 강했죠. 근데 이 차트 그림으로 보면 흐름은 지금 코스피가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상승률이 꼭 그 차트의 건전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원달러 환율이 사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전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매가 있어야 그 하락도 끝날 수 있고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물론 이걸 뭐 투매다, 엄청난 투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좀 움직임이 좀 그렇죠. 예. 그 비슷한 구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들 뭐 아니면 뭐 이런 구간들, 이런 장대 음봉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들, 그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뭐 어떤 이걸 투매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좀 어떤 단기적인 강력한 언더슈팅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은 그 자리가 어떤 조정의 끝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 좀 과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이 18.9원 하락 마감했는데 1.5% 하락 마감해서 1235원까지 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물론 과하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반등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튀어나오고 저런 언더슈팅 같은 게 나왔을 경우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까지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니까 일단 앞으로 좀 잘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게 이제 5월 마지막 날, 5월 30일인데 저런 반응이 나왔다는 게 역시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 달은 어쨌든 이 컨셉이 원달러 환율의 조정이었는데 그 조정의 아주 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세가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뽕을 뽑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딱 적당하려나요? 일단 그런 게 일단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5월 말에 하필 5월 마지막 5월 말쯤에 저런 시세가 나왔다는 게 일단 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6월 달에 어떤 추세가 다시 원래 가던 방향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지 좀 이제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거 일단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게 계속 내려올 거냐, 계속 얘가 내려오려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냐, 솔직히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이런 반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증시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며, 미국이 긴축 때문에. 근데 이제 물가지표 하나가 괜찮게 나왔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솔직히 어젯밤에 미국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건 좀 과잉 반응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좀 과잉 반응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 역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날, 그죠? 3월 17일 날 같은데 22원 하루에 급락했다고요. 22원 급락하고 그 뒤가 좋았냐고요, 그죠? 물론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결과적으로 이 22원 떨어진 이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저는 이 시세가 잉태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도 지금 18원 가까이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지난번 전고점 자리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조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조정이 나와야 될 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라 저는 일단 계속 우상향 하겠고 힘을 모아서 더 위쪽으로 뽕을 뽑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그 원달러 환율에서 어떤 변동성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피에서도 슬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은 하되 좀 정신은 차리고 이때 당장 지금 들이대지는 말자. 하락 포지션을 당장 지금 들이대진 말자.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당장 오늘 밤에 가갖고 쪼르르 가서 달러를 사지는 말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하면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것들 다 잘 올랐어요. 뭐 오늘 보시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저기 일본, 그죠? 일본 증시도 시원하게 올랐고요. 뭐 중국 증시도 시원하게 올랐고 다 같이 다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다 대고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큰 폭으로, 그죠? 큰 폭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시면 그죠?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 지지선이 있고 여기 어딘가 지지선이 있죠. 근데 이걸 급하게 이렇게 내리꽂는다. 좀 일단 이게 진정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움직임이라기보단 어떤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좀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모았다가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건 오늘 뭐 3만 달러를 다시 뭐 턱걸이 하면서 넘어오고 있긴 한데, 근데 저항이 또 위쪽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는 휴장이니까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오르네, S&P가 0.7% 오르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안 보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국은 그죠? 어떤 뭐 또다시 뭐 오늘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을 소화하든지 저항을 뭐 의식하든지 그런 걸 하겠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